인플레이션은 이미 왔고요. 어떤 평론가들은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금방 내릴 거면 그걸 뭐하러 올리나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고요. 디즈니가 수천 명 감원을 했다든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냐면, 네, 안녕하세요.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 국제무역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현은 교수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특별히 문제없이 잘 지나갈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것은 경기가 하락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절대 위기, 그만큼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은행 위기 거의 끝나. 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함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주가도 한 70% 이상 단기간에 폭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JP 모간이 이번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인수하면서 JP 모간의 회장이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인수함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그 얘기를 믿지 않을 것 같고 저 자신도 그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은행을 인수하는 그 JP 모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싶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금융혼란으로 해서 JP 모간까지도 여러 가지 자산 가치가 위험한 상황에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언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 퍼스트 리퍼블릭 말고도 다른 은행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실 위험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금융권 전체의 어떤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염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것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 그리고 또 그것에 따른 대출 부실과 연결되어서 보다 많은 중소 지방은행들이 파산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은행들은 당연히 대출을 굉장히 꺼려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대출도 되지 않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택까지도, 또 더군다나 일반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의 어떤 대출까지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전방위적인 그러한 금융위기, 더 나아가서 경제 침체로 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와 함께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의회에서 정한 한도에 거의 육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가 그 한도를 더 높여주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 자체가 부실화된다,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가 발행한 그 국채 자체가 부실채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염려는 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로 보면 한 130% 정도 되거든요. 물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코로나 이후에 정부 재정 지출을 급격하게 올림으로 해서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전에 100%에서 한 130%까지 증가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같으면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까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갑자기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의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또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서 그러한 어떤 정부 부채 규모가 130% 된다고 해서 크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다만 현재 그 자넷 옐렌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뭐 올해를 넘기고 내년을 넘기고 이렇게 돼서 연방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화당 자체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미국의 역사
역사를 보면 그렇게 오래된 사실도 아닌데 종종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부채 한도를 계속 높여왔고요. 거의 연례 행사처럼 높여왔고, 그래서 그 자체가 경제에 무슨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정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위기라기보다는 저는 통화 부문에 있어서의 위기가 더 큰 문제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이라고 하면 행정부가 주로 이제 지출을 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재정 지출이 너무 많고, 그 재정 지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돈을 빌리잖아요. 그 이제 빌린 돈이 이제 너무 축적이 되다 보니까 GDP 대비 100%가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걱정인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우리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그것 때문에 자산 시장의 버블이 너무나 많이 커졌고, 급기야는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인플레이션까지 현재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꺼트리려고 이제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2022년 3월부터 이제 광폭 행보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보면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FOMC 아마 0.25%포인트 정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올려도 물가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월 달에는 뭐 5.25까지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가면 드디어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연준 중앙은행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의 타겟을 맞춘 그러한 물가 지수인데요. 그 속에서도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인플레이션을 보면 얘가 잡히질 않고 있어요. 도리어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총체적인 PCE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 듯한데, 이 코어 PCE는 도리어 떨어지지 않고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통화 긴축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물가를 잡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통화정책을 일단 중앙은행이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즉각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실증 분석을 해보면 보통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이고 최근까지 한 1년여 동안 5%까지 올렸는데, 이제 서서히 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 얘기는 물가도 서서히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자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만 그렇게 0% 수준으로 낮춘 것이 아니에요. 소위 얘기하는 양적 완화, QE를 실시를 했잖아요. 이 QE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번 실시를 했는데, 그때에 1년 만에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했냐면 한 1조 달러 정도 했어요. 그랬다가 계속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한 3, 4년 동안 점진적으로 한 4조 달러까지 늘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1년 동안 8.9조 달러까지 높여요. 다시 얘기하면은 거의 1년 동안 5조 달러어치의 장기 유동성을 막 공급한 거예요. 근데 그 장기 유동성이 그럼 어떻게 됐느냐. 이번에 2022년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장기유동성 계속 그렇게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월부터 조금씩 그것을 이제 줄여나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QE가 아니라 QT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양적 긴축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돌아오는 것을 더 이상 메꾸지 않는 정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어느 정도 줄였었는가 하면 8.9조 달러에서 한 8.2조 달러까지 줄여요. 그런데 이게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나고 뭐 시그니처 뱅크가 막 터지고 이러니까 연준이 긴급 유동성 공급하느라고 다시 이게 8.5조 달러로 다시 또 올라가요. 다시 양적 완화를 또 해버린 결과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5%까지 높임으로 해가지고 단기적인 유동성은 잡으려고 했지만 양적 완화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물 경제도 아직까지 그냥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낮춘다?
이거는 정말 희망에 찬 그러한 전망이지 이건 정말 과학적인 합리적인 전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계속 고금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조금씩은 완화는 되겠지만 아주 충분히 연방준비은행이 목표 삼고 있는 연 2% 물가 상승률까지 낮추는 것은 굉장히 유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코어 PCE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4.6%까지 떨어졌는데 2%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다가 5월달 0.25% 올리고 어떤 평론가들은 다음 달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금방 내리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금방 내릴 거면 그걸 뭐하러 올리나요? 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국제기구 전망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왔고요. 2022년 6월이었나요? 그때 9%까지 갔어요. 8.9%까지. CPI 기준으로. 그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CPI 기준으로 하면 5.6%. 아까 PC, 이제, 코어 PC로 기준으로 하면 4.6%까지 조금씩 떨어졌긴 했어요. 떨어졌는데,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이건 물가가 광폭으로 상승하는 거 플러스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970년대에 전 세계적인 그 원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의 미국을 위시한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두 자릿수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뿐만 아니라 공급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물건 또 잘 안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또 생산을 줄이게 되고 고용도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기 침체까지 같이 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70년대처럼 그렇게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그 상황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경기 침체가 그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당시 미국이 굉장히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비교적 저금리의 정책을 실시해요. 그러면서 90년대 말에 닷컴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 막 등장하거든요. 많은 벤처 자금들이 이러한 기업들에게 막 돈이 몰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특히 이제 연준이 금리도 낮추고 유동성을 막 공급하게 되니까 투자 자금이 막 넘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너무 경기가 과열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이걸 한 2배, 3배 정도의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요. 이게 올리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유동성이 자꾸 이제 고갈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드디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1995년 대비 99년까지 거의 한 5배 이렇게 나스닥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지나치다 싶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한 방에 꺼져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떨어져 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순식간에 유동성이 줄어들면 함께 꺼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되니까 갑자기 중앙은행이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금리를 이번에는 다시 또 낮추기 시작을 해요. 낮추니까 다시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유동성이 또 시중에 풀려요. 근데 이제 90년대 말에 아픈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식에다 돈을 쓰진 않아요. 벤처기업에 돈을 더 이상 쓰진 않아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 2000년대에는 계속 한 4, 5년 동안 부동산을 막 돈이 가는데 어느 정도 돈이 가냐면 소위 얘기하는 신용이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요.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인 거예요. 그러한 돈을 빌려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더 계속 올라가죠.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 연준이 2005년 후반, 2006년도에 금리를 다시 또 올리기 시작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버블이 생겼는데 이번에 다시 또 유동성 조이고 금리를 높이니까 그 부동산 버블이 순식간에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한번 부동산 버블이 꺼지니까 미국의 은행, 금융기관들이 막 부실화 막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는 레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2008년 9월에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제 긴밀한 그 어떤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그 긴밀한 연계가 좋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았죠. 서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러한 입장에서 서로 좋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90년대 말에는 연준이 너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중앙은행이 너무 또 금리를 또 낮추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니까 부동산 버블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이건 또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번에 연준이 정말 초단기간에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2008년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배, 4배 이상 많은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소위 QE라고 하는 이름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저래 2020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봉쇄로 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 다 뭐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주식 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부동산 산 거예요. 그래서 주식 버블과 부동산 자산 버블이 미국에서 나타났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아니면 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돈을 풀어버린 거예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호황이었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호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2008년도에도 봐라. 그때도 물가 상승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가 상승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 미국 연준에서는 2021년 말까지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일시적인 거야. 곧 다시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려 2022년 3월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사이에 물가는 계속 오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너무 뒤늦게 이제 얘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1년 만에 0% 수준에서 5% 수준까지 이제 높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QE를 통해서 풀린 그 장기 유동성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통화량을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 광의의 통화해서 M2를 많이 쓰거든요. 이 M2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한 40% 이상 상승하거든요. 한 25조 달러까지 이게 올라가요. 25조까지 올라가는데 그동안 총통화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어요. 기준금리는 높인다고 높였는데 통화량이 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아직 충분히 잡히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결국 잡아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고 장기 유동성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안 되면 실질소득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계속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연준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 뭐야? 2008년도 그렇게 양적 완화할 때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지금 더 생각해보면 한 3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저금리 정책 그리고 유동성 공급 정책을 막 썼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느냐? 그것을 생각해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2000년대쯤 가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중국이 WTO에 가입합니다.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세계 시장에 편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만든 싼 상품을 전 세계에 막 거의 무제한 공급하게 된 거예요. 또 이 WTO가 그 전에 가트에 비해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의 자유무역도 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도 자유화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거의 상품 및 서비스 플러스 자본의 이동까지도 자유화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의 무역에 있어서의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플러스 소련이 무너지고 그 동구권 국가들도 전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권으로 다 편입이 돼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권,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주 저렴한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시장으로 전부 다 통합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유통혁명이 일어나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아마존이 선두에 서가지고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의 상품 전달이 복잡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디지털상에서 주문하고 순식간에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그 유통 마진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00년대에 들어서 셰일 가스 생산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요.
그것은 누가 선두에 섰는가 하면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최대의 산유국이 된 거예요. 19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럴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유 가격이 급나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요인. 제가 첫 번째는 중국이 전 세계의 값싼 생산 공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로 해서 유통마진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셰일 가스가 생산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오일 가격 상승 때문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도 그게 물가 상승으로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야? 첫 번째,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2022년에 일단 공급 측면에서 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 가스 가격 상승했죠. 농산물 가격 상승하면서 공급 측에 있어서 비용이 상승한 요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요인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당장에 중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값싼 생산 공장이 아니에요.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고요. 뿐만 아니라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식으로 하면 임금을 급속히 올렸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생산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싼 생산물을 중국이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바로 코로나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그게 막 본격화되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게 그냥 싸게 생산물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생산비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관세가 갑자기 높아지니까 어떻게 값싸게 공부할 수가 있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갑자기 전 세계 수요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도 폭락했죠. 원유 가격 폭락하니까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복구를 하면 이게 당장 뭐 1, 2년 그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전 세계가 우리 넷 제로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화석 연료를 급격하게 사용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생산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이 그 생산량을 예전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고, 이제는 그린 에너지로 전반적인 그 에너지 소스를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에너지 가격이 예전처럼 과연 쌀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보통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풍력을 이용한다든가 수소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러한 그린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 생산 비용이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 가격도 예전처럼 그렇게 싸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잖아요. 유럽을 보면 뭐 너무 폭염에 시달린다, 가뭄에 시달린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다, 호주가 그렇다. 다 이게 농산물 생산 국가들이에요. 이런 국가들에서 기상이변이 막 나타나면서 당연히 농업 생산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농산물 가격도 상승할 것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남았던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계속되지 않나요? 당연히 계속될 겁니다. 더 확산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는 꼭지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아마존 통해서 주로 선진국들,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쿠팡이나 뭐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미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더 이상 더 확대 나갈 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유통마진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미국을 위시한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이 선진국들이 즐겼던 그런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다시 누리기 어렵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인플레이션은 일단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누렸던 그러한 호시절이
이미 끝나버렸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그러한 전쟁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풀린 그 유동성이 지금 아직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고금리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앞으로 유동성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올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로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소비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을 줄여야 되죠. 생산을 줄이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죠? 결국은 투자를 그만큼 또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뉴스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뭐 고용 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조짐이 많이 보인다. 뭐 디즈니가 뭐 고용하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지금 뭐 수천 명 뭐 감원을 했다든가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거의 지금 초입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에 버블이 꺼진 것은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였어요. 그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게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동산 버블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버블도 같이 나타났고 그 규모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뿐만 아니라 2008년도 당시에는 미국에서만 그러한 부동산 버블이 있었지만 이젠 유럽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금 부동산 버블, 주식시장 버블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일 때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경제 침체를 가져왔어요. 1979년, 80년에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거의 2배로 올려버려요. 한 1년 만에. 그렇게 올리니까 미국의 경기가 침체할 뿐만 아니라 미국하고 인접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 외채 위기로 다 넘어져요.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퓰리즘에 기초한 그런 정부들이 등장하면서 이들 나라들이 세금을 걷어서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돈을 뿌린 거예요. 그 빚을 낸다는 것이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 돈을 다 어디서 조달했느냐면 국제 자본 시장에서 빌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게 된 거예요. 다 달러 표시된 국채란 말이죠. 근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채권 금리까지 같이 다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이 더 이상 그것을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라틴 아메리카부터 제가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제 위기가 된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경제학 공부할 때 이게 외채 위기라는 것이 뭐 있다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실감이 나기 시작을 했느냐면 90년대 중반 드디어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해요. 94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금리를 올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다시 또 멕시코가 외채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이건 뭐 강 건너 불난 것처럼 봤어요. 근데 그것이 97년 초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거든요. 한 2배 정도 올려요. 한 2%에서 4% 수준까지 이렇게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올리니까 97년 초에 드디어 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태국부터 시작해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국가들은 국가가 정부가 돈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경기가 막 호황이니까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외국에서 기업들이 조달해온 돈이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드디어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태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까지 막 번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이 IMF와 함께 태국에 긴급 구제 금융을 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이런데 다른 나라는 괜찮을까 이렇게 보니까 한국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국이 보니까 9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6년 동안 매년
국제 수지가 적자를 봐요. 한 해를 빼고. 그리고 96년도에는 GDP 대비 무려 5% 수준까지 막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96년도에는 그리고 30대 재벌 중에 한 10개 정도가 거의 부도 상태가 돼버려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미 골마 터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엄청난 문어발식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주로 건설 투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장하고 막 있었는데 그 자금 조달을 주로 이제 외국에서 많이 해왔던 거죠. 직접 조달도 하지만 어떻게 하냐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죠. 그때 종금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종금사들이 단기로 돈을 빌려다가 이런 기업들한테 장기로 빌려줘요. 단기로 빌려면 싸거든요, 금리가. 장기로 빌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세계적인 금리가 막 높아지니까 드디어 종금사가 빌려온 그 돈을 이제는 이걸 만기가 돌아오면 이 만기를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종금사들이 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종금사가 넘어지니까 대기업들이 다시 돈을 또 추가로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게 연쇄작용이 막 돼가지고 이제 금융위기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외국의 투자 자금들이 막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되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막 같이 벌어지고 또 실물금리까지 다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97년 11월에 IMF에게 긴급 구제 금융 요청을 하죠. 이렇게 하면서 IMF 체제가 돼버렸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부적으로 이미 많이 골마 터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국제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주도해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면 전 세계적인 그 금리가 거의 같이 막 이제 상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약한 고리, 소위 얘기하는 신흥국들, 그게 이제 80년대에는 중남미,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한국까지 그러한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는 다시 또 우리나라까지 포함한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그룹인 유럽까지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과연 이번은 괜찮을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미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에 비추어도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더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계속 누려왔던 그러한 저인플레이션 요인이 이제 끝나버리고 도리어 반대의 요인으로 도리어 가격을 상승시킬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인플레이션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물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돈이 같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같이 버블이 함께 꺼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경기 침체 이렇게 보지 않고요. 경기 하락 이렇게 보지 않고 경제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해서 저는 최근에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생산 연령 인구가 36만 명씩 감소해요.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무려 원주만한 이만큼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구 재앙. 애기도 이제 낳지도 않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제가 계량 경제 분석을 해본 결과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냥 예전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의치도 않을 거다. 그래서 한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거는 탁상 공론 중에 탁상 공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의 내부 사정은 어떠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환경이 악화될 때 우리나라는 과연 건전한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한국 경제가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이다. 그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률이 그냥 보편화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IMF 위기가 터진 다음부터 시작해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90년대 후반 한 10여 년 동안은 5% 후반 정도로 떨어지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3, 4%, 5%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한 2%, 3% 내외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우리의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추세선을 함께 그려놨는데 경기 변동이 매년 조금씩 있어 왔지만 장기 추세에서는 우하향으로 직선 상태예요. 한때는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던 우리나라 경제가 90년대 중반부터니까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불과 30년 만에 이제 한 2% 남짓한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한국은행, KDI, 기타 여러 경기 예측 기관에서 한 1.5% 이 정도 성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희망에 찬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했는가? 이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굉장히 젊었고 거의 무제한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시골에서 도시로, 농촌에서 제조업 분야로 그냥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소위 얘기하는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흥국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인구가 젊어요. 젊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인구 보너스 때문에 경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빠른 경제 성장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당연히 시장 경제의 어떤 효율적인 제도, 도입도 정말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확산이 되면서 가트 체제부터 시작해서 WTO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성장 전략을 짤 수가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 벌어들인 달러로 다시 또 원자재를 도입하고 또 기술을 도입해서 더 확대 재생산이 된 거죠. 마치 최근까지의 중국도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한 거고요. 요즘 동남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경험했던 그러한 수출 주도형, 개방형의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90년대 후반,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특히 최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가 넘습니다. 2002년, 한 10여 년 정도 전만 해도 8%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얼마나 더 낮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오래 사니까 축복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노동력이 노후화되니까 생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함께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 보통 15세 이상 64세까지의 인구를 얘기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이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력이 이미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생산 활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당연히 인구 고령화는 계속 될 것이고요. 2030년 정도 되면 28% 정도까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앞으로 1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다시 한 10%포인트가 또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바로 일본 수준이에요. 한 29%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한 7, 8년 정도면 따라잡을 것이다. 이거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공급 측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 현장에 많이 도입되는 것이긴 해요. 그렇게 되면 부족해진 인간 노동력을 인공지능과 그리고 로봇이
대체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장 잠재력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경제는 항상 공급과 수요를 같이 봐야 되는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인구가 대부분 고령화되니까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애기도 이제 낳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비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지도 않아요. 다만 유일하게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의료 보건 비용 정도죠. 의료나 보건 비용 증가보다는 여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소비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이 문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총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속도로 나타날 것이냐. 현재 통계청이 예측한 바로는 한 2030년까지 한 36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거든요. 36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 원주가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원주 하나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7년 정도 기간 안에. 그 정도 그래도 견딜만 하겠네. 더더욱이 문제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생산 가능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통계청의 그런 추정에 의하면 2030년까지 매년 생산 연령 인구가 36만 명씩 감소해요. 그러니까 매년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무려 원주만한 이만큼씩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감소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 제가 계량 경제 분석을 통해서 고령화가 과연 계속 진행이 되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실증 분석을 해본 결과 고령 인구 비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GDP 상승률이 3.5%포인트 감소한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1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30년 정도 되면 28%까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10%포인트 정도 고령인구 비중이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3.5% 정도 성장 잠재력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 성장률이 한 2.5% 정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 마이너스 잠재 성장률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성장 잠재력이 그동안 계속 낮아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 더 낮아져서 이제 0%가 아닌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 보너스를 우리가 즐겼는데 이제는 인구 오너스를 인구 재앙인 상황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때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젊은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고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새롭게 개도국으로서 경제 성장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진국들은 관세를 높이지 않고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많이 사줬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패권 전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세계가 막 몰려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행진이에요.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감소세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매월 지난 4월까지 40% 수준 마이너스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이 바로 반도체인데 얘가 마이너스 30% 40% 성장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성적표가 나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주로 어디다 수출했어요? 가장 많이 수출한 데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부터 반도체를 수입했느냐? 이 반도체가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다 중간재로 쓰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컴퓨터도 만들고 뭐 핸드폰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으로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수입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수출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 수입을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인데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 수개월 동안 최대 낙폭을 보여서 30% 40% 감소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한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을 정말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가 아닌 흑자를 매년 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에 대한 그 무역 흑자가 매년 있어 왔는데 그 규모가 정말 사상 초유의 규모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과실을 따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경쟁, 냉전 상황이 계속 확산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중국에 그렇게 예전처럼 중간재 수출하고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완성재를 수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효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미국 간에 중국 간에 냉전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그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중국 쪽이 아닌 미국 쪽의 선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그런 어떤 연결고리, 무역으로서의 그런 연결고리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으로 더 수출을 많이 늘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우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 상품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이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 직접 하려고 하나요? 이제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의 핵심 자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치 산업사회에서 우리에게는 화석연료, 석유가 바로 기계를 돌리는 핵심 자원이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때는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 세계가 싸웠어요. 그래서 중동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고 패권 국가들끼리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전환되면서 반도체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게 견제할 뿐만 아니라 자체 생산하도록 이제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최대 생산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술 이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정말 예전처럼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각고의 노력, 정말 현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예전처럼 시간이 좀 지나면 반도체 다시 경기가 살아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또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여의치도 않을 거다. 설사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안 해도 미국이 지금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리고 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결국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는 경기 민감주 중에 민감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과연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살아날 거라고 보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수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관계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상저하고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기에는 좀 이렇게 나쁘지만 후반기에는 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있고 또 반도체 경기도 살아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돼서 그래도 흑자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합리적인 전망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수를 키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거는 탁상공론 중에 탁상공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내수를 키울 수 있습니까? 내수를 키우려면 일단 인구도 많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원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외국에서 자원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자원을 가져오고 기술을 가져와서 다시 또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내수형
경제 성장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정말 저는 탁상 공론 중에 탁상 공론이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나려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뭐 상품 수출 가지고 흑자를 봐가지고 경상수지를 흑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서비스 수지? 그거 흑자 보면 되죠. 서비스 수지는 우리나라는 계속 적자를 봤어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중에서 첫 번째 상품 수지는 흑자를 봤지만 서비스 수지는 계속 적자예요. 서비스 수지 보통 얘기하면 뭐 관광 서비스 계속 적자잖아요. 의료 서비스, 아니면 법무 서비스, 보험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들 우리가 웬만큼 흑자 볼 만한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앞으로도 볼 것이다. 그러면 최근에 와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본원소득 수지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해서 실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보다 한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본원소득 수지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가 그냥 무역수지 적자 폭보다 좀 작긴 작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믿고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뭐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이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을 계속 해왔는데 일본이 매년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 적자 하는데 본원수지. 다시 말해서 일본이 1985년 소위 얘기하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너무 엔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대부분 동남아로 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수지가 굉장히 플러스로 나타났거든요.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한다면 첫 번째 말씀드린 고령화도 일본 따라가는 거고요. 또 무역도 일본 따라가는 방식인데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이냐?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20년, 30년 계속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를 저는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정말 절대 위기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현재 부채가 너무 많다. 무슨 부채가 많으냐? 국가마다 그 부채가 달라요. 어느 나라는 정부 부채가 많아요. 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가 외채 위기를 겪은 것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1990년대 중후반 우리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금융위기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보통 통계 지표상으로는 한 2,0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한 어느 정도냐면 그게 우리나라 GDP가 한 2,000조 정도, 지난해 2,150조 정도 됐는데 한 10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더 많으냐면 우리가 공식 통계에 잡지 않는 가계부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그 아파트 소유주가 전세를 주잖아요. 전세를 주면 전세금을 받죠. 전세금이 바로 뭐예요? 아파트 소유주가 빌린 돈이죠. 그러한 전세금을 합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00조 정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GDP 대비 한 15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그 OECD 회원국 전체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예요. 뭐가요?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우리 그 전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GDP 대비 150%에 이르러서 단연코 1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제 기업 대출로 잡지만 자영업자들. 자영업자는 뭐죠? 소위 얘기하는 식당, 편의점, 소유주들.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요. 그 소상공인이 뭐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한다고 빌리고 조그만 기업을 한다고 돈을 빌리는데 이게 과연 기업 대출인가요? 이 사람들 사실은 이것도 가계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사실 또 그렇게 돈을 빌려서 집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아마 쓴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GDP 대비 200%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등 하는 스위스의 거의 GDP 대비로 봐도 2배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많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드디어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터지고 있나요? 일단 내부적으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거 갚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그 이자율도 높아지고 또 이자율 높아지니까 새롭게 돈을 빌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더더군다나 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 한 6, 7년 동안 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30% 이상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소위 주택 가격이 무려 서울 기준으로 보면 최소 2배 내지 3배가 올랐어요. 그렇게 오르니까 마치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막 부동산 버블이 막 있어서 서프라임 모기지 론까지 막 하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막 커졌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들이 자기 소득도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막 빌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불러요. 우리가 영끌이 해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그 자기 연간 소득은 거의 없는데 있어도 뭐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100배까지 되는 그런 아파트를 막 사게 되는 거예요. 살 때 어떻게 사나요? 전세를 끼고 사죠. 전세를 끼고 사면서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하나 사요. 약간의 또 돈을 빌려서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얘기하는 주택 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라 완전 투기 행동을 한 거고 그런 상황을 이제 소위 부동산 임대차 3법 뭐 이런 것을 지난번 정부 때 만들면서 쉽게 막 전세자금도 쉽게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주택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더군다나 2020년부터 막 그 저금리에다가 막 그 유동성이 막 풀려나가면서 더 높게 막 주택 가격이 막 뛰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실패 플러스 2020년 코로나발 유동성이 막 풀리면서 우리나라의 막 주택 가격이 2배, 3배 이상 막 뛰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다시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빌렸던 그 돈을 갚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더군다나 이제는 지난 한 6개월, 한 9개월 정도 계속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30% 정도 하락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락하게 되니까 당장 어떻습니까? 전세를 끼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죠. 왜요?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전세금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새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자는 높아지고 그걸 어떻게 갚게 되는 상황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파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 특히 제2금융권에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들의 부실 채권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제2금융권에서 이제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그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왔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서 빌린 돈 자체가 이제는 미분양 사태가 막 나면서 그 돈을 빌렸던 그런 건설사들, 시행사들이 이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이 커졌고 그것이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되고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 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첫 번째 전반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더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더 금리를 올리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 침체가 더 심각해질까 봐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웬만하면 그래도 외환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무역에서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이 보니까 자본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난 2, 3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달러 기준으로 한 얼마 정도 했었나요? 한 1200, 한 50원대 정도 하다가 지금 한 1300, 한 40원대까지 거의 10% 가까이 올라버렸어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 또 괜찮은데 미국의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세로 지금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소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미국 달러화가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약화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원화는 미국 달러에 비해서 도리어 10% 가까이 약화됐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원화는 미 달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통화에 비해서 도리어 약세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문제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의 어떤 건강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건강 지표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현 상황이 절대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과 부동산 가격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8이 넘어요.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정말 처음 겪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아파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정말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은 첫 번째는 오래 살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많이 낳지 않아서 그래요. 오래 사는 건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대 수명이 일본이 85세로 가장 높고요. 우리나라가 84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조금씩 높아가긴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구 고령화가 더 심화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78명이었어요. 25만 명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숫자냐면 25만 명 태어났다는 거는 20년 전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5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 전 다시 또 20, 30년 전에는 100만 명 태어났어요. 한 70년대에는. 그러니까 한 50년 전에는 100만 명 태어났는데 이게 5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젊은 인구가 막 계속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로도 공급되었지만 새롭게 막 태어나면서 젊은 인구가 공급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공급되었던 그 젊은 인구들이 이제 다 퇴장하고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베이비붐 세대. 우리가 보통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55년생부터 시작해서 63년생까지 한 8, 9년 정도 시대인데 그때 100만 명 이상 다 태어났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다 지금 퇴직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일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정말 쉽지 않은 과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해외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시적으로 뭐 그렇게는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농업 관련 인력이라든가 건설 관련 노동력이 좀 일부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단기적으로 수입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첨단 산업에 필요한 고기술 능력을 갖춘 그런 해외 인재들을 또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출산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선진국 수준에서 높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는 아직도 농업사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그런 가족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에게 모든 출산과 육아를 다 맡겨버리니까 여성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보육비, 육아, 교육비가 너무나 높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중국의 한 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8세까지의 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중국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높더라고요. 중국이 높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다. 그리고 3위, 4위, 5위 뭐 이런 데는 뭐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데인데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잖아요. 교육비가, 육아비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집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제자들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학을 졸업해도 당연히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졸업하면 적어도 쉽게 뭐 2-3군데 취업해서 자기가 원하는 데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청년 실업률이 2자리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임시직 그리고 파트타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용케 일자리를 구했어도 그 일자리 대부분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집값이 지난 수년 동안 2배, 3배 올랐는데 도대체 젊은이가 거기 들어가 살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 집까지 있어도 보육비가 너무나 높고 그래서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제가 실증 분석을 하나 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하고 출산율 변화를 같이 보면 상관관계가 한 0.75 정도 돼요.
1이면 이제 완전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0.7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변화율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0.8이 넘어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잡지 않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잡지 않으면 해결이 난망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라고 하지만 사실 부위원장이 이제 민간인인데 다 파트타임이에요. 잠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실제 이걸 하고 있느냐? 소위 얘기하는 그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서 담당해요. 거기는 한 부처 장관도 아니고 거기 하는 실장이 총괄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경제 성장 문제, 부동산 가격 문제, 그리고 여러 교육비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다른 부처에서 다 하는데 더 힘센 부서들에서 과연 거기에서 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 듣겠어요? 아니면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말 듣겠어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구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구부를 기왕이면 요새 뭐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는데 여성가족부를 없애지 말고 기왕이면 인구가족부로 바꿔서 가족 문제,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하는데 너무 그 가부장적 그러한 체제에서 여성들이 결혼하고 아기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두 번째로 보육비 문제도 그 인구가족부에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도 좀 어떻게 제공하려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좀 하고, 부동산도 기왕이면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공주택을 더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여태까지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는 호랑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호랑이 뒷공문만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호랑이를 놓쳐요. 더 빨리 도망가요. 어떻게 되느냐. 도망가는 이 호랑이의 앞에서 호랑이와 승부를 겨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걸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부처에서 혹시 보신다면 인구 가족부를 만들어서 총괄적인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이것을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여성 문제, 가족 문제, 복지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이것을 경제 문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로 이렇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재 지난 4월까지 무려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올해 들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마 1, 4분기를 넘어서 2, 4분기까지도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그게 계속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계속 해외로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매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무역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쉽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무역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 무역 환경이 이제는 세계화에서 반세계화, 다시 말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참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위주, 미국 위주의 그런 어떤 시장 접근보다는 좀 더 시장을 더 다각화하는 노력, 특히 아세안이라든가 아니 인도와 같은 이런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는 노력, 더군다나 중동까지 이러한 새로운 시장을 더 개척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소수의 몇 개의 집약적으로 우리가 특화해서 그동안 무역해서 먹고 살았어요. 이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뭐 현 정부에서 뭐 우주 관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거 말고도 우리 뭐 새로운 어떤 생명공학 관련된 그러한 의료 산업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인간의 어떤 보건과 관련된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자꾸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민간 기업에서도 필요하고 또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 또 학계, 이 대학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그 금융 분야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과연 막을 수 있을 거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현재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금융위원회,
두 번째 금융감독위원회, 세 번째 재정경제부, 네 번째 한국은행에서 해요. 이 네 군데서 나눠서 해요. 은행 이런 업무는 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뭐 한국은행이 하는데 특히 외화는 재정경제부에서 해요. 그래서 같이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과연 정보 교환이 충분할까? 저라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외환 모니터링 센터를 하나 우선 만들겠어요. 그래서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상시 근무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현재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통화 수합을 다시 또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미국 달러와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 수합이 있었고 일본 엔화와도 통화 수합이 있었는데 다 그게 끝났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건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미국 연준과 우리나라 중앙은행 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통화 수합이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쉽지 않은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금융 외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되고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 또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통화 수합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정말 처음 겪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나라 일자리는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래서 개인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동안은 어쩌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그런 다음에 직장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평생 있으면서 그냥 돈 좀 빌리고 해서 전세 들어갔다가 조그만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다가 좀 더 큰 평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그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어엿한 중산층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장 잠재력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이제 고금리 시대로 어느 정도 바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예전처럼 계속 막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이 안 될 것이다. 도리어 이 부동산 한 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가 도리어 아파트 거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너무 몰빵하지 마시고 노후를 좀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해 가면서 사시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너무 도시에 아파트에 몰려서 평생을 살지 마시고 좀 더 우리나라 좀 넓게 보시고 교외, 농촌 지역으로도 여러분들 나가셔서 기왕이면 노후를 기왕이면 그렇게 농촌에서 새롭게 내가 노후주택 짓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사시면 거의 걱정하실 게 없거든요. 그렇게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마지막 인사말 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